그러니까 이번 섹션은 뭐 IT 분야에 뭐 한 최근 2, 3년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뭐 설명, 소개 이런 건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좀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활용이나 분석 툴, 기술, 그리고 이제 공공정보를 어떻게 이제 빅데이터에 활용하나 뭐 이런 주제로 좀 컨셉을 잡았고요. 들으시는데 좀 편하시도록 그 두 개의 섹션으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쪽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앞서서 그 기조연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게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했는데요. 그 센터장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끝내고 바로 이쪽으로 달려오셨는데요. 일단 김영건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게 산업이나 국가 발전에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지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간략하게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한민국의 IT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IT에서도 그렇고 전자정보도 그렇고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실은 IT를 배워야 된다. IT가 최고다. 이런 전자신문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를 넘었으면요. 우리 사회는 실은 보면은 이게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정말로 많습니다. 노동, 일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슈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여태까지는 실은 굉장히 막연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지난 3년간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서 어떤 실마리를 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IT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지난 27년 정도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IT 서비스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 지금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고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사회 수요하고 엮여가지고 아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IT 강국이었다는 것하고 여태까지 축적되어 왔고 앞으로 수도 없이 축적될 데이터, IT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IT 강국을 좀 넘어서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저는 다시 한번 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반 정도 그 빅데이터 쪽을 끌어오면서 제가 느낀 그 확신감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IT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인프라를 깔고 정보화를 하고 IT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문제 해결, 가치 창출,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기반, 데이터 개방 기반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뭐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5년하고 빅데이터하고 두 개를 좀 연결을 시켜보면요. 저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창조경제 정부 3.0, 대한민국의 성장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 ICT와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한다라고 이게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갈 두 가지 핵심 축이죠. 핵심 축인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21세기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디지털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 창의성이 IT하고 융합되어 가지고 발현될 수 있는 개방, 공유, 협력, 창조 이런 새로운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발전의 원동력이죠. 이것들이 같이 융합되어서 발현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뭔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데이터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때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사회 이슈들을 산업 발전을 포함해서 풀어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적으로 훨씬 큰 의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는 데이터 개방에 본인이 올인을 했습니다. 정부 3.0을 위해서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민간이 그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올인을 했고요. 11월 초가 되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빅데이터가 소개가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전 부처 장관들이 빅데이터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가 다시 한번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가치 창출이 한 축이 되고,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뭐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불을 붙일 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은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 가트너에서 나오는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는 어쩌면은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묘하게도 기존의 IT하고 국민성,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빅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 센터도 굉장히 힘을 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하면은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 국민 행복, 국가 발전, 창조 경제 이런 것들을 뭐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결론입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지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우리 사회에 그 산재되는 수많은 사회 현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최적기를 도출할 수 있고 새로운 리스크에 훨씬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이 실은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이 굉장히 많죠.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산업 기업의 서비스의 방향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유능한 서비스, 훨씬 더 맞춤형의 지능형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객을 알고 비즈니스를 하고 미래를 만들고 경쟁에 대응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단순히 빅데이터 시장 창출뿐만이 아니고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는 전 산업 분야, 전 기업 비즈니스에 그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확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쩌면은 대한민국만이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을 같이 공공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IT 강국을 넘어가지고 데이터 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 그 전자신문이 앞으로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역할을 뭐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에 실은 제가 이거 뻥을 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 빅데이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실제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자살 문제, 그 현안의 청소년 자살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작년 중반기에는 영유아 보육 정책이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 정서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강, 의료 이런 것들이 또 한번 그 대한민국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와 고령층의 건강, 질병 뭐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4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국민 전체의 데이터가 실은 있습니다만 그걸 개방해서 저희들이 그 분석 대상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 진짜 본질이 뭔지, 정말로 정체가 뭔지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징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고, 저렇게 되면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정체를 알면은 문제는 거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된 정부 정책도 만들어갈 수 있고 국정운영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지금은 정부는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11월 초에 있는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확신이 있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특징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드라이브를 하면은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으면 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어쩌면 꺼질지도 모른다, 거품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꺼지지 않고 빅데이터가 뭔가 새롭게 확산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미래 먹거리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도 직원들이 전혀 모릅니다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IT 관련된 613개 사이트 한 3천만 건 정도의 웹페이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쭉 해가지고 IT 분야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걸 해보니까요, 저기 IT를 넘어서도 정말로 미래 먹거리가 분야별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발견을 한 거죠. SKT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빠르게 어쩌면은 SKT가 가지고 있는 통화량 데이터, 그다음 T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방된 데이터, 인구 이동량 데이터, 그다음에 신용카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상권 분석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실은 불가능한 서비스였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훨씬 새로운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가 저는 어떤 계기로 확산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공공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 6개 하고 컨설팅 사업 4개에서 10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 청소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일자리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매핑시킬지, 이런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사업으로 선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은 출발입니다만 저는 민간의 빅데이터 비즈니스에 큰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들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의 건강 관련된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 13년 데이터는 100%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 명의 샘플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전면적으로 공개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가 아니고 100만 명의 건강 관련된 진료 기록이라든지 약국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100만 명분을 까발려서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개방을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가치는 무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요 의료 분야만 해도 올해 1월달 한 달에 데이터를 개방을 했더니 민간 비즈니스 투자 효과가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 동안 3천억 원 정도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개방과 분석의 효과, 데이터 가져오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게 만일에 되면요, 대한민국의 건강의 정체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맞춤형으로 사람들이 건강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이게 비즈니스도 창출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 창출되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큰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저희들이 최문기 장관님을 모시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개소식을 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가능한 데이터셋, 그 다음에 개방 가능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가지고 기업도 지원을 하고 전국의 대학도 지원하고 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 발전도 촉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에서 도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빅데이터를 가지고 IT 강국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나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은 저희들은 예측에 의하면 대한민국 한 10,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처럼 빅데이터 관련된 일자리하고 대한민국처럼 실은 학력 수준,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굉장히 잘 맞는 거죠. 빅데이터와 대한민국 일자리는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식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고, 이게 전 산업 분야에 스며들게 되면 새로운 지식 기반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 오로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도 역할을 해가지고 국가미래전략도 수립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한민국은 참 묘한 나라입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붐이 확 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지금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8개가 같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만들자라는 번국과 공동선언도 오늘 개소식을 할 때 했었는데요.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면은 일자리도 비즈니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센터에서 거기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업이든 공공이든 국가든 뭔가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로 가장 나은 수단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여태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술에 실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IT 기술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이건 당연히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사람, 거기에다가 데이터가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 데이터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시대정신, 이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법, 기존에 없었던 더 나은 방법으로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파워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 파워를 통해서 사회현안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국민 행복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든지 실은 네거티브한 부분을 전부 빼고 장밋빛 미래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네거티브한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을 하면서 요 방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건 뭐 저희 몇 안 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센터 혼자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빅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하고 해서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존에 대한민국 IT 강국으로 평가를 받던데 좀 나아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도 창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해 나가는 굉장히 독특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다시 한번 세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섹션 발표를 하는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을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클라우드로 이제 섹션을 만들고요. 빅데이터도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 중심으로 보거나 분석 기술이나 뭐 이렇게 약간 기존에 하던 거와 약간 다른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EMC 하면 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EMC의 이달수 상무님께서 클라우드 분석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후에 개별 발표 끝나고 Q&A를 각 분마다 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발표가 끝나면 바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을 주시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수 상무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EMC에서 컨설팅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달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클라우드 쪽에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해봤던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보고 듣고 해봤던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인데, 앞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시장의 화두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트러스트, 모바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절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비용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또는 매출, 수익성을 증대하는 측면에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방향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목표는 매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에 비용 절감, 비용 효율화라고 하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늘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6가지 영역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전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왼쪽에 보이는 사용자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익히 들어보셨을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버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릴까요? 스토리지를 서비스로서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T의 3대 자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포함하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해서 자원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저의 키워드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에 가상화가 필수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의 필수로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자원의 관리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비저닝, 자원을 자동적으로 제공해주고 다 쓴 것은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관리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고객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금이라고 하는 소위 미터링, 빌링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기능 요소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가 보시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IT 서비스를 자고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안 서비스, 백업,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가가치 서비스로서 또한 이야기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머릿속에 이 구조를 두고서 이제 제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드릴까 합니다. 2010년도에 아마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SI 벤더들, 그리고 통신사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어나운스가 되고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그 퍼블릭 서비스를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계열사 위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준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최종 사용자의 고객분들은 정말 보안적으로 안전할까, 안정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선택되지 않은 채 현재도 고민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1기가당 얼마를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준비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 있었으나, 본연의 클라우드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객분을 모시고 저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치한 데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요금을 과금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량이나 비용에 대해서 측정하고 관리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엑셀로 합니다 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그게 당시의 현 주소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연치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속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이제 시작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이 됐는데, 그 포인트는 경쟁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해봤던 사례들을 적어놨는데, 당시에 고객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오퍼를 했습니다. 더 싼 비용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객은 여전히 고민을 하지요. 정말 그거 해도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비스 업체에게는 압력을 가합니다. 내가 오퍼를 받았는데 더 싼 값에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기존의 IT 서비스를 공급하던 업체들은 클라우드로 뭔가 전환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은 뭐냐 하면 셀프 서비스나 과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컨설팅을 하고 향후를 계획하는 정도까지도 커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셀프 서비스나 과금에 대한 부분은 구현되지 않았던 케이스이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인프라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서버 또는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러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자원을 공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클라우드로 좀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게 코스콤에서 신문지상에도 났기 때문에 아시겠으나, 코스콤에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었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우고, 또 다른 경우 중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AS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RP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기존의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비용 효율화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은 나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속속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시장의 사례를 보면 소위 데스크탑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클라우드 본연의 기능 외에 대한 부분을 전부 커버하기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서버로 옮기면서 서버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상 PC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PC라고 하는 것이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서버에 가상 PC를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었고,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갈까 말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부밍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경쟁, 전통적인 것 포함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진영의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싸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오퍼하는 데가 있더라. 보안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고민했던 내 어플리케이션을, 내 데이터를 외부로 주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겠네. 실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퍼블릭 진영과 프라이빗 진영이 새롭게 경쟁이 대두되면서
또다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앞에서 짚어봤던 것 중에서 클라우드 본연의 기능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전히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지만 개선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둘러엎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새롭게 클라우드의 나머지 기능들 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거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해갈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새롭게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시장의 화두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빅데이터의 기반 기술로서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미트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클라우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실제 2004년부터 회사 내부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100억대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버 가상화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다 가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체크리스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차세대 백업을 고려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차세대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테이프의 백업을 받는 것 대신에 디스크의 백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그 많은 백업 볼륨이 필요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심지어는 80% 90%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백업이라야 차세대 백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용 효율화,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인베디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에서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 중에 가상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가상화랑 가장 잘 맞는 또한 보안의 요소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상 서버들 간의 영역들을 나누기 위한 가상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안 요소 또한 가상화 클라우드에 맞게끔 고려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네 번째로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니지먼트 앤 오토메이션입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셀프 서비스와 미터링 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프로세스가 사용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나는 PC를 원하고 거기에는 MS 2003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하드디스크는 얼마나 필요하고 백업은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들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내부적인 IT 시스템에서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쓰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 실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클라우드의 서비스 영역으로 런치돼서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발의 프레임워크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돼야 한다. 또한 예를 들면 인메모리 DB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 기술들을 감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요까지 이제 실제 실행 단계에서 체크하고 옮기신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속속들이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플래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SSD라고 하는 디스크, 전통적인 디스크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동안의 IT에서 스토리지가 성능의 바틀렉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서버에 메모리가 꽂힙니다. 500테라, 700테라짜리 카드가 꽂혀서 더 이상 스토리지까지 물리적인 액세스를 하지 않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그것도 메모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버 사이드의 테크놀로지, 플래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또 한번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오토 티어링이라는 기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고객사에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객은 나는 중요한 데이터이고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상품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옵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고성능 디스크에, 또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저성능 디스크에 자동으로 액세스가 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술들이 오토 티어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맨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그냥 소개 단계에 있는 정도이지만 그 사상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포함한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줄벽에 쫙 놓여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상 서버가 존재합니다. 가상 서버, 어떤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 서버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고요. 어떤 것은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고요. 어떤 것은 네트워크 스위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상 서버로 구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사이드를 보면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 밑에는 실제 물리적인 스토리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EMC 거든 아니면 히다치 거든 벤더에 상관없이, 그 모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이 가상 서버는 무엇을 하냐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배치를 합니다. 새롭게 필요한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당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을 이번 달에 더 쓰셨기 때문에 비용에 이만큼을 더 추가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한 클라우드를 새롭게 견인할 만한 기술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걸 짚어봤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예, 너무나 잘 설명해서 쏙쏙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이 없으면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일 힘들 시간인데요. 좀 이렇게 기운을 내시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저희 클라우드 분야에 지금 국내에서 좀 부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틸론의 최백준 사장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국형 클라우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백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전체, 한 나라의 IT 전체 그 레베뉴를 보면 한 30에서 34% 정도가 공공기관이 차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 비율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그 매출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 G클라우드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지, G클라우드의 선진국들의 모습을 좀 보고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5글자 안에다 축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축약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려 쓰는 것. 예, 그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게 클라우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인데 페이지가 좀 바뀌었네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문답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웹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쉽사리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기존에도 웹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받을 거 다 받아왔는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건 가상화의 유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를 통해서 그 웹 서비스에서 누릴 수 없었던 많은 자유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가 있으면 클라우드, 없으면 웹 서비스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하고 스마트의 그 두 가지 개념이 잉태를 해서 이 모빌리티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논리대로 계속해서 G클라우드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브링야운 디바이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관의 업무라든지 공공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향인데 2011년도 같은 하이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2012년도 같은 하이사이클을 보면 이 BYOD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대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BYOD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장비를 가지고 회사 업무, 공공의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 부분이건 민간 기관이건 간에 이 지식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100% 정도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통계 자료에서는 한 94% 정도라고 이렇게 보통 나와 있고요. 여기 보고 계시는 거는 실제 BYOD를 그 기관 내나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허락하겠느냐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현재 이 BYOD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업이 각 개인한테 이러이러한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시절은 상당량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실제 이 장비를 사용해서 그 업무를 보는 그 개인의 의지, 보통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 보통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의 스마트 장비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스타일, 패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싹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퍼시픽에서 2015년도에 뭐 8억이 넘는 인구가 지식 근로자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BYOD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요즘 많이 브링다운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안 위험성이라든지 사용자 통제 결여, 그다음에 그 조직이 만들어놓은 어떤 각종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BYOD의 가장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조직 구성에서 가장 크게 보안에 대해서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실제 업무를 보고는 랩탑이나 어떤 노트북보다 각 그 피고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주 현실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이게 언어 유희를 끝날지 실제 어느 하나의 트렌드로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choose your bring device, own device라고 해서 이제 CYOD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모든 디바이스를 자유에 맡길 게 아니고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안보도 좀 담보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패치라든지 업데이트를 관리를 이제 용이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CYOD 개념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사용자가 BYOD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실제 그 네트워크 사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통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좀 본 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쪼잔하게 이렇게 네트워크 바이트까지 끊어가면서 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주 사회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몇 메가바이트, 몇 킬로바이트까지 해서 내가 전체 얼마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보는데 얼마 정도 비율을 썼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비용을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것까지 퇴직을 하면서 청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고 네트워크 사용量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BION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컨슈머라이제이션을 보장하고 명확한 디바이스를 제시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전반적인 향후 IT 클라우드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는 BYOD를 꼭 안고 가야 될 것이고 이런 G클라우드 형태가 이런 모바일 워크포스 오토메이션의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G클라우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각각의 내용들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미국의 G클라우드를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적어도 하나의 IT 서비스, 18개월 내에 3개의 IT 서비스를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페드램프에서 인증도 해주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강력한 클라우드법을 통과를 시켜서 공공기관이 전체가 다 클라우드 서비스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유효성이 계속 인정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클라우드법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국회도 통과하고 법 시행령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저도 클라우드법을 제일 처음에 설계하고 운영되고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에 참여를 일부 조금 했었었는데 정작 재밌는 것은 그 클라우드법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만한 업체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빼더라고요. 심지어는 OECD, WTO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들한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지금은 상당히 좀 유한 그냥 그저 그럴 만한 법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법도 유용무실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이런 강력한 클라우드법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클라우드법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총무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밟아 나가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까지 쉽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많이 모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 내용들이죠. 효율성, 기민성, 혁신성을 G클라우드 안에 녹여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G클라우드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클라우드는 영어부터 시작해서 거의 G클라우드의 종주국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는 이 영국이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 G클라우드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거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1,700여 개, 거의 2,000개 가까이 육박해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실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G클라우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클라우드 스토어를 이용하면 공공부문과 공급업체 모두 빠르고 쉽게 저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조달 업무예요. 조달 업무를 전부 다 클라우드화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200테라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어느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를 예를 들자면 SKT, KT, LG가 10억, 8억, 5억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공공부기관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든지 부가 서비스를 보고 그것을 선택 취사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어떤 정부 공공기관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인맥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공공시장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직원이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아니면 회사가 생긴 지 1년 됐건 6개월 됐건 간에 공공시장에다 자기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팔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조달 업무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또 강조할 만한 부분은 공공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페이고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중복 개발을 피함으로써 지출을 절감시키려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정권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온나라 장터,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실 국내 거의 대부분의 CRM, 그룹의 회사들이 상당량 고사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생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오히려 다 괴사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는 절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에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내 있는 What is Gcloud? Gcloud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패러그래프를 꼭 좀 봐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CRM을 등록해놓은 회사들 전체가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 CRM들을 선택을 해서 이 서비스조차도 공무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두 패러그램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cloud에 대한 거는 영국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서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을 장려하는 영국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다. 영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은 처음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not be afraid to be one of the first cloud to go cloud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전향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서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음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 오늘 이제 내일 일본 클라우드 엑스포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거의 한 8년째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정부 자체가 모든 걸 다 모바일 클라우드로 거의 그 상사결단의 어떤 신종으로 다가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방문객만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엑스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모든 데이터가 한순간에 다 증발해 버렸거든요. 인구가 몇 명인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현의 그 현금이 얼마만큼 쌓였고 거기에 있는 가축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이 거기에 쌓이는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전년도 12월 달에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지진 전까지는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점 분산화. 이렇게 해서 일본은 동일본하고 서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각각의 서로 교차해서 다 복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동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다 서일본에다가 역으로 이렇게 다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주문해한 서비스 제공, 자주적인 문제 해결, 상당히 평이해 보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저 단어가 영국 Gcloud도 그렇고 일본 Gcloud도 그렇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멍석을 깔아주고 털을 깔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멍석을 대충 깔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서 어떤 쇼를 할 것까지 정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쌓아갈 수는 좀 요연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Gcloud 적용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부가 클라우드 환경을 채택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퍼센테이지는 뻔한 내용이지만 워낙 높게 나와 있죠. 다음 보면 지출 절감,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 채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세계 정부의 각각의 CIO급에 해당되는 그 레벨에서 테스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구축 속도와 핵심 역량 집중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채택 대입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딱 한 가지 결론을 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진국들이 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중요한 그 증거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G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은 이미 시점을 넘겼고요. 반드시 G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샘플링 되고 있는 그 각국의 나라들의 이제 클라우드의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이탈리,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시키고 테스트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각각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G클라우드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사스 정도가 될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G클라우드의 자료는 올해 9월달 그 정부 통합센터 자료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외산 솔루션으로 돼 있어요. 뭐 서버 가상화 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순 VDI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전 국내 그 정부 통합센터는 전체 모든 풀을 우리나라 G클라우드를 외산 솔루션만 쓰겠다 이렇게 표준화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밴더의 종속성을 탈피하겠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난감한 부분이 그거예요. 공개 소프트웨어 종속성 탈피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탈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럼 탈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또 다른 벤더사에 또 종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GSA의 총무성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특정 벤더사에 절대 그 종속되지 않도록 모든 벤더사의 그 개념을 같은 비율로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클라우드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이 아니고 지난주에 30유저를 도입을 하는 VDI 솔루션 그 내용인데 이것도 보시면 모바일 가상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대략 한 2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사용자당 그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80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 특허청에서 158억 들어가지고 1565유저 구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사용자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저희가 최근에 그 수주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이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한 사용자당 겨우 8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시사용자 7,000유저인데도 그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 회사하고 붙으면은 가격이 우리보다 더 내려오고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20배 정도 이렇게 값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걸 보면 VPN SSL VPN은 그 EAL 국가정보원 그 CC 인증 EAL을 넘버 레벨 2로 놓고 있는데 하이퍼바이저는 레벨 4로 놓고 있어요. 국제 또는 그런데 관리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VDI에 관련된 거는 CC 인증이 없어요.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구글도 못하고 삼성도 못하고 LG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딱 특정 회사만 납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30유저를 구매해서 정부에서 쓰는 사이트도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의 어떤 G클라우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는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DI가 그 국내 G클라우드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 정부의 어떤 민간 IDC 활용이라든지 정부 IDC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계 정부는 정부 IDC를 대규모로 축소를 시키고 민간 IDC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G클라우드는 대전 통합센터에다가 서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방금 전에 시간상 그 스킵을 했는데 52억짜리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한테 무상으로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어떤 흐름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선진국들은 좀 목적을 개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우리나라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가 G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조달, 비용 절감, 그리고 누구나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만큼 50억 투자하면 그 중에 한 7, 80%는 다 외산 솔루션들의 하드웨어가 다 들어오거든요. 정작 소프트웨어는 한 20, 30%가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국산 소프트웨어율은 9.8%. 그런데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진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다 외산 솔루션만 도입하는 것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해외 제품을 판매 촉진시키는 법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뭐 국정원이나 미래부 쪽에서 이제 미국의 패드램프 같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구성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G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비스를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려고 해서 민간 사업자들을 오히려 복돋아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을 오히려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내포가 있어서 이런 분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유닉스는 유닉스대로,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대로, 지금의 아까 잠깐 보였던 정부 G클라우드 사업에서 보게 되면은 리눅스에서 오픈소스를 올려놓고 또는 VMware를 올려놓고 그 위에 윈도우즈를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데이터 무결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MS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리눅스를 통하거나 유닉스를 통하지 않거나 스토리지 저장된 것들이 NTFS 시큐리티를 벗어났을 때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거죠. 현대자동차 부품에다가 폭스바겐이나 벤츠 엔진 를 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현대가 AS 책임 안 지는 거하고 뭐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회사가 뭐 윈도우즈 기반의 솔루션을 거의 대부분 출시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종속되는 회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리눅스 VDI도 가지고 있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벤더 종속을 절대적으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는 솔루션 자체를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고 계속해서 예를 써서 경쟁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영국처럼 털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CRM, ERP,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좋은 파운데이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G클라우드도 이 조달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회사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품 자체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내가 잘 만들면 팔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은 힘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진행이 일어날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스코리아, 뭐 분석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인데, 세스코리아의 이진권 상무께서요,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을 기법을 어떻게 하냐, 뭐 시각적으로 보이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좀 뭐 새로운 방향이고 좀 요즘 트렌드니까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진권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진권 상무입니다. 항상 요즘 최근에 세미나나 이렇게 와보면
빅자가 붙으면 빅 오디언스들이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나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조금 식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시장한 게 아니고 식상한 거,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을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몇 가지 기술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는 하둡이라든지 이런 병렬 처리,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을 하기 위한 병렬 처리에 대한 기술, 아마 다음번에 넥스알에서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거. 참고로 넥스알의 R은 레볼루션의 약자입니다. 넥스트 레볼루션.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VA, 비주얼 애널리틱 하는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에 대한 부분,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꽂으라면 저는 이제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빅데이터가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윗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 두 번째는 CEO가 관심 있는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몇몇 회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빅데이터하고 우리가 했던 식스시그마하고 어떻게 다르지? 또 빅데이터의 BI라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할 때의 BI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하이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오해를 하나를 짚고 먼저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비즈니스 윅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2년,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CIA가 냉전 시대입니다. CIA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유고의 티토 대통령의 인기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CIA가 접근을 했을까요? 물론 첩보원에 의해서 정보를 게더링하고 그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유고에 가면 슬로보비치라는 우리 소주와 같은 술이 있습니다. 그 소주의 매출량하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의 인기도가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50년 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빅데이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일단 깨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는 절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서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바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IT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텐저블해졌습니다.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자. 빅데이터는 앞쪽에 빅을 빼시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문화다. 그거의 반대는 뭡니까?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내 감으로 하는 게 그거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으로만 했던 거를 데이터까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잘, 더 큰 그런 밸류들을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오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새로운 트렌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요 슬라이드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결론이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BI와 빅데이터 애널리틱 또는 과거에 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도 많이 하셨죠. 데이터 마이닝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지금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두 개 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사이즈, 얼만큼 커야 빅이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정의를 하십시오.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도 라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열심히 구축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특징은 대부분 스태틱한 데이터들이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데이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다이나믹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시간으로 막 넘어옵니다. 데이터의 성격과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또 뭡니까? 과거에 주로 여기에서 했던 일들은 리액티브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리액티브라는 것은 정형 리포트, 뭐 주보, 월보 뽑으시고 올랩으로 드릴 다운, 업 다운 하시고 조금 잘 나가는 데는 얼럿을 띄워줍니다. 스레시홀드가 딱 넘어가면 얼럿을 띄워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야기 나오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볼 게 없더라. 이 비싸게 돈 주고 샜는데 볼 게 없더라.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프로액티브한 것들을 합니다. 프로액티브한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포캐스팅을 하고 프리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해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B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IDC의 이제 분류를 보면 어드밴스 애널리틱하게 좀 그거보다는 좀 고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BA. 여기에서 일단은 그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리액티브 하면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를 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좋을까요? 예. 세스에서는 이걸 빅데이터 B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사이즈는 커졌는데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포사이트를 없애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셔도 돈 많이 들이고 새로운 기술 썼고 다 했는데 포사이트가 없습니다. 포사이트가. 그렇게 되면 요것과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액티브한 뭔가를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세스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영역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포사이트를 찾아내기 위한 비주얼 애널리틱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자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툴,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멋진 그 나무는 삼나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공원에 있는 삼나무예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하는 것들이 나무만 봅니다. 멋있네. 잘 나온다. 예쁘네. 안 되던 게 빨리 되네. 근데 문제는 전체에 대한 전체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좌표로 찍어야 되는 그 점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떤 밸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데이터 자체가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길은 결국은 방법론입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찾아가는 포인터, 결국 툴이죠. 어떤 툴들을 써야 되느냐. 요 세 가지, 빅데이터의 그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70년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의 학문적인 이론들이 나왔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셔야 될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라고 이제 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과거에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가 없이 데이터로 질문하고 데이터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EDA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뭡니까? 사전에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로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서머리된 데이터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에 따라서 가서 보는 것들입니다. 누가 주로 봅니까? 엔드 유저가 보셔야 되지만 대부분 전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 쪽에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또 전산 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비주얼 애널리틱은 뭐냐? 일단 사용자가 전산이 아닙니다. 엔드 유저입니다. 현업입니다. 이 사람은 IT도 몰라, 통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데이터는 전수 데이터입니다. 샘플링이 아니에요. 1억 건, 10억 건의 데이터를 바로 갖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질문만 있어요. 빅 퀘스천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큰 질문을 가지고 야, 과연 이게 맞을까? 가설을 세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쭉 찾아가 봅니다. 아니네? 하고 빨리 버리는 겁니다. 패스트 페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를 BI 관점으로 과거의 리액티브한 방법으로 가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르고 대상의 데이터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될 목적이 다릅니다. 정해놓은 길을 보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BI에서 보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보면 알면 제일 좋겠는데 몰라요. 봤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로 찾아갑니다. 또 갑니다. 가고 해서 결국은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의 프로세스가 과거의 방법론,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론들이 쭉 있습니다. 77년에 EDA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때부터 멘트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멘트라, 영어에 보면 이게 그 인도말일 겁니다. 아마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주술문, 주기도문 같은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가 dreams come true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멘트라가 있습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에서는 멘트라를 다시 거꾸로 IT적으로 본다면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단계를 가서 찾아가는, 나의 질문을 풀어가는 그 워크플로우가 있는 거죠. 6단계의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나온 게 KDD, Knowledge Discovery in DB Pipeline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 마이닝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005년에 나온 게 비주얼 애널리틱에 대한 아카데믹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나왔고요. 이것들을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비주얼 애널리틱이 뭐냐? Science of Analytical Reasoning 하는 것이다. 예. 추론 과학이다. 분석적 추론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표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싶으십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두 가지 패스가 있어요. 하나는 EDA,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길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비주얼 애널리틱, 제가 약해서 VA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VA는 이런 EDA와 데이터 마이닝을 합한 것들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셀렉션 해가지고 이거를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X축과 Y축을 확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EDA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버뷰 퍼스트. 처음에 이제 전체를 오버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걸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걸러서 걸고, 그 다음에 디테일 데이터로 내려갑니다. 결국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VA는 무엇이냐? 두 개를 합한 겁니다. 6단계 분석 처음에 하고 뭐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더 임포턴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줌인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필터를 하고 또 애널라이즈를 하고 디테일로 내려가는 6단계입니다. 자, 이 6단계를 표현을 해놓은 놈이 이거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DW가 아닙니다. 한 1억 건, 10억 건 되는 이런 큰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로 데이터죠.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전체를 애널라이즈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뷰를 봐요. 오버뷰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이상치냐, 아니면 뭐가 의미가 있는 놈이냐. 내가 가설을 가지고 빅 퀘스천을 가지고 요 놈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는 줌인을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싶은 지역만 본다든지 등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애널라이즈를 further 합니다. 아웃라이어만 해도 한 100만 건 돼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을 보고 그래서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봐서 그것과 이제 추가적으로는 관련성이 뭐가 있느냐, 과거 히스토리는 어땠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쉐어할 거냐 등등의 3가지 단계, 6단계와 추가적인 3단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린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면적으로 구현이 되느냐라는 거를 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Analyze First. 릴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통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이제 구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기는 잘 알려진 디시전 트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죽는 나이하고 건강에 스모킹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거기에 웨이트는 몸무게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블러드 프레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더 임포턴트한 그 영역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그 영역에서 다시 디테일로 가서 전체를 봅니다. 국가별로 GDP와 연결되는 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상세를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내가 찾고 싶은 요 놈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 말씀드린 아웃라이어를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했던 것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포사이트를 주는 거는 보다 어드밴스 애널리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을 해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코스트를 쭉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프로덕트 코스트의 다른 변수를 변경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1억 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100건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1억 건을 가지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애드 시키죠. 지금 보시면 레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 하나에 대한 상세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사실이 그런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내려가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했던 것을 백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봤는데 이게 긴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1억 건의 데이터로 분석한 거를 카피해 놓고 또 다른 길로도 이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고, 뭐 쉐어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도 쉐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BY와 BA를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결국은 비주얼 애널리틱스로 가야 되는 그게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게미피케이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한다는 이야기는 인덱스나 올랩이나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어드밴스 애널리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KT 넥살의 한지선 대표께서 국내 그 현황과 성공 전략을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다리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듣는 중간에 이제 아마 지금쯤 굉장히 지쳤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 트랙의 마지막 세션이니까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딱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사례로 본 빅데이터 현황과 성공 전략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왜 빅데이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성공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뭐 빅데이터에 대한 의문 많으시죠?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시키는데 사실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일거리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왜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한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빅데이터에서 뭐 빅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데이터라는 관점을 먼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빅을 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부터도 우리가 다뤄본 적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기다 앞에 빅까지 붙여놓으니까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빅은 떼버리시고, 아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데이터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뭐 그냥 간략하게 해외 사례는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까르띠에 매장에서 한 13만 불 어치의 어떤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봤냐면, 이 사고가 사실 한 곳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쉐어링을 안 하면 각 지역별로 그냥 알고 있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쉐어링이 되고, 문제가 뭔가 이런 강도가, 유사한 강도가 이런 패턴으로 발생하더라는 걸 디텍션 한 거죠. 즉 시작 자체도 일단 데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뭐 기존 경찰 같으면 잠복 근무를 하겠죠. 다음은 어디쯤에 발생할 것 같으니 그쪽에서 간든가, 또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자취를 찾으려고 할 건데,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자취에 있어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이미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좀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될 수도 있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셀폰 데이터, 즉 전화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발생한 13개 지역인가?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 다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럼 13개 다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놈이 범인이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찾았어요. 그래서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디지털 트레인, 그러니까 디지털 발자취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빅데이터인지 뭐 그냥 작은 데이터인지는 뭐 관심 없어요. 그냥 문제 자체의 시작도 데이터로 시작을 했고, 문제를 해결한 것도 데이터로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발자취가 뭐 이런 전화 콜도 있지만 트위터도 날리시고 페이스북도 날리시고 이메일도 쓰시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모여서 나라는 것을 아마 디지털적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이게 뭐 정부에서 쓰면 아까 그런 형태의 그런 활용이 될 거고, 기업에서 쓰면은 또 다른 형태의 활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개별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서 뭐 예전과는 좀 다른 관점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국내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심플합니다. 뭐 그쪽에서 빅데이터를 있든 없든 그건 돈케어예요. 그냥 저희가 만약에 그쪽에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그쪽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저희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같이 문제 해결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그 버티컬하게 다양한 영역에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실제로 문제를 푼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사실 고객 쪽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넥스트 제너레이션 BI라고 맞습니다. 앞에서 그 설명하신 것처럼 BI는 BI대로 그대로 지금 발전했어요. 그대로 발전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고 원래 우리가 DW라든가 DB에다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자고 하니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거나 또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어프로치로 해보자라고 해서 요즘 뭐 오픈소스 어프로치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오픈소스 어프로치로 했고, 그런 오픈소스 어프로치를 한 가지 예가 KT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콜 로그를 저장을 하고 걔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즉 BI 분석을 하는, 여기서 이제 올랩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랩 분석을 하는 것을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DB 대신에 이런 오픈소스 쪽에 어프로치로 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한 점은 저희가 그렇다고 뭐 DB를 다 드러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오픈소스, 뭐 하두비라든가 이런 애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올랩이 붙는다라든가 또는 정형 리포트를 뽑아야 된다 또는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빨리 일을 해야 돼, 이런 작업은 하두비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DB를 같이 쓰고, 그리고 올랩은 이런 DB에 붙고 이쪽 오픈소스 쪽 빅데이터 플랫폼 쪽은 로우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로우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주는 작업, 뭐 보통 1배치나 ETL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작업을 다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나온 서머리 데이터는 저쪽 그 DB 쪽에 담아서 올랩은 그쪽에 어프로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BI 또는 하이브리드 DW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그런 그 빅데이터 어프로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어떤 플랫폼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희도 관점은 그렇습니다. 레거시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나오는 어프로치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현명하게 잘 조화롭게 쓰는 게 현명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껏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카드사 사례인데 뭐 BC카드 쪽입니다. BC카드 쪽이고 이거는 그 굉장히 문제 해결에 딱 포커스를 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갔냐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쪽 팀 한 20명 정도 하고 저희하고 한 달 정도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쪽에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한 30가지인가를 도출을 했어요. 그 30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으로 어려웠던 부분 또는 데이터가 모자라서 또는 뭐 풀 데이터를 다 해야 되니까 전수 데이터를 다 봐야 돼서 어려웠던 문제 3가지를 찝었어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승인 거절률입니다. 여러분들 카드 승인했을 때 거절나는 경우 있잖아요. 튕겨나가는 경우. 이게 정상적으로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승인 한도가 넘어가지고 비정상적인 것도 있어요. 뭐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았는데 예전 카드로 썼는데 튕겨나가더라. 또는 뭐 중간에 전산장애가 나서 튕겨나가더라. 사실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봤더니만은 한 30% 정도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비즈니스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해서 현업 부서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대략 한 달에 뭐 한 120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를 핀포인팅 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빅데이터를 가장 잘 적용하는 건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문제를 기존에 데이터 분석을 안 하셨으면 아예 데이터를 먼저 한번 접근하시는 거를 그 문제 해결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셨으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분석이 어려웠던 그런 거를 빅데이터 어프로치로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BI 쪽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 쪽 요새 정부 3.0 하면서 데이터 개방도 많이 하고 빅데이터 쪽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쪽도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문제 해결 어프로치로 많이 갔는데, 그 서울의 심야버스 요새 이제 한참 인기를 끌고 있죠. 작년에 이제 9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심야버스의 노선을 정할 때 보통은 그 버스 정책과에서 알아서 그리겠죠. 왜냐면 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가 빠삭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먼저 전문가분이 그리십니다. 그 다음에 KT가 그 몇 달치의 심야에 12시부터 5시까지의 전화 로그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동인구에 대한 어떤 밀집도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경로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쫙 분석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 거다 라는 것까지 뽑아내가지고 경로를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그쪽에다 드렸어요. 대충 경로 다 비슷해요. 그 노선과에서 그린 거랑 비슷한데 몇몇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꺾은 거죠. 그래서 꺾어가지고 했더니만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딱 짚고 그 문제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할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민간의 데이터를 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 문제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행부의 그 통합전산센터에 저희가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재밌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 전산 시스템 이쪽에서 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 기반으로 아마 쓰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도 플랫폼 구축해드리면서 뭐 데이터 분석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드렸고, 이런 게 이제 소방방재청이나 119 전화 코로잖아요. 그 코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살에 대한 징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 자살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지금 딸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죽고 싶다 이러면서 가출을 했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조를 찾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건이 있더라. 그래서 쭉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자살에 대한 그런 패턴 내지는 그런 거를 미리 디텍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먼저 디파인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 쪽도 사실 많습니다. 제조 쪽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빅데이터의 보고예요. 왜냐면은 그 공장에 있는 모든 기기마다 센서들이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빅데이터 시대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S 제조사의 품질 데이터 상세 조회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 드렸는데, 이거는 고급 분석은 아니에요. 고급 분석은 아니고 조회 용도예요. 조회 용도인데,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보통 그 DB 기반으로 데이터를 담습니다. DB 기반으로 데이터를 담는데, 그 품질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포맷이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각 검사마다 굉장히 그 하이러키컬하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얘를 DB에다 깔끔하게 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러면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구축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만은 뭐 하루 걸리던 게 뭐 한 1분 내로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해결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확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드린 것이죠. 시큐리티 쪽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보안사고 많이 생기고 있고, 보안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한테 물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사실 지금 보안 시스템들이 회사 내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이어웰 있지, IDS, IPS 있지, DLP 있지, 또는 뭐 프린터 보안이 있지, 뭐 안에 백신 있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지금의 보안 공격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나만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안 로그 데이터를 한 통에다 다 담고 여기에 있는 것을 굉장히 딥하게 그 애널리틱스를 하는 이런 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뭐 KT 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구현을 해드렸고, 그런 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외부 쪽에도 지금 어프로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로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도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 나름대로 다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일단 데이터 먼저
뭐 큰 데이터, 작은 데이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른 어프로치예요. 직관으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행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분석이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게 분석한 다음에 쓴 일이 없으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래 뭐 그런데 어쩌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욕을 얻어먹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실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현업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현업 사업부하고 IT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실행은 어떻게 하자 이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문화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셔야 되고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직관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고를 할 때 있어가지고도 데이터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라고 해서 빅데이터만 딱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는 레거시 시스템이나 레거시 데이터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를 빅데이터의 성공의 열쇠라고 보고 있고요. 저런 것들을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